뚜렷한 이유도 대상도 없는 잔혹한 범죄. 액티브 슈터, 오로지 살인을 목적으로 한 총기 난사범을 부르는 말입니다. 액티브 슈터는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형태죠. 2017년 59명의 사망자를 내며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 사고. 2011년 노르웨이의 작은 섬에서 가짜 경찰로 위정해 77명을 살해한 베링 브레이비크 사건이 그랬습니다. 범인은 단 한 사람, 단기간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외 뉴스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82년 경남의 한 산골 마을에서는 62명이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우범곤. 국내 최단 시간, 최다 살상을 기록한 희대의 살인마죠. 그는 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걸까요? 한겨레 재구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작은 마을에 그야말로 닥친 비극이었는데요. 이른바 우범곤 사건. 심지어 기네스까지 오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이 1982년도에 저지른 이 대량살인 네. 사건, 사실 이거는 대량살인 사건 중에서도 연속살인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연쇄살인이 있고 네. 연속살인이 있는데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지역 발생되는 그 지점과 네. 그리고 시간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3건 이상 발생이 되면서 네.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 심리적인 냉각기, 즉 다시 말해서 살인 욕구가 올라왔다가 가라앉는 이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반면에 대량살인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을 살해하긴 했지만은 범인이 움직이면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연속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걸 이제 스프리머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6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기네스북에 등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한번 기록을 깨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네스 등록하는 것은 거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62명을 연속 살인했다. 믿기지 않는데요. 당시에도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 우범곤 순경의 뇌 조직까지 검사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이것이 1982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네. 그야말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단시간 내에 더구나 총으로 쏴서 죽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해하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네. 나중에 뇌세포 조직까지 국가서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죠. 네. 하지만 뭐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범죄의 원인을 두고 생리적 범죄이다 그래가지고 날 때부터 그런 생리적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설과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그 두 가지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이 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뇌조직 검사는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 우범곤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격 솜씨가 워낙 좋았다면서요. 저 사건이 그 당시에 뭐 저는 근무를 안 했지만 네.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는데 해병대에 근무하면서 특등 5가지 그리고 사냥할 때 보면은 노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귀를 맞출 정도로 이제 소문이 그런 거니까 그 정도로 사격 솜씨는 출출한데 네. 해병대 제대한 뒤에 경찰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서 부산 간만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네. 청와대에서 그 100일 101 경호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청와대를 지키는 경찰들을 뽑습니다. 나름 승진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승진 것보다는 거기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한 2, 3년 지나면 네. 승진을 시켜주니까 그 청와대를 시키는 건데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근무를 하는 중인데 그 당시에 소문이 저 우범곤 씨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술 먹으면 지벽이 심하고 네. 성격이 난폭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경호경비단 요원들을 적성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체킹이 된 거예요. 네. 체킹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중요근무는 뭐냐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거든요. 네. 그 업무에 부적하다 해서 발령을 내는데 그 당시에는 발령을 낼 때 좌천성은 실제로 시골, 한지, 오지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우범곤 순경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약간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보낸 거를 저 시골로 그렇군요. 보내던 바람에 본인이 굉장히 실망도 네. 했던 거죠.
네, 의령서에 발령이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82년 4월 26일입니다. 비극의 발단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파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 파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비극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병근 승견은 경찰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일은 저녁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당시 동거녀가 우병근 승경의 가슴에 붙은 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리를 탁 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쳤대요. 그런데 갑자기 우승경이 벌떡 일어나면서 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싸움이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심하게 말싸움을 했고 이 우승경이 분을 삼키지 못한 채 집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근무가 그렇군요. 있었는데 저녁 7시에 갑자기 우승경이 만취 상태로 다시 동거녀를 찾아와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척들이 돌아와서 말리기까지 했는데도 닥치는 대로 난폭하게 굴었던 거죠. 네. 동네 사람들이 당시에 몰려들었고요. 이 사람들도 역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파리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여성을 때리다니요. 그렇죠. 그랬는데 우범곤이 다시 집을 나가게 됩니다. 네. 집을 나간 우범곤 바로 범행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서의 무기고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방위병들이 무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위병들에게 술을 사오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자기 아는 그 동거녀를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네. 동거녀의 남동생이 그 지서까지 찾아와가지고 아.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남동생 입장에서는 자기 누나가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네. 경찰이면 그렇게 사람 때려도 되냐라고 하는 이 얘기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101단에서 올 때도 주벽이 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카빈총을 장전을 했고 만류하는 그 방위병들을 총을 쏴가지고 내쫓은 다음에 무기고에 있던 M1 소총, 카빈 소총, 그리고 실탄 180발, 수류탄 7발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이제 무기를 탈취를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방위병이 거기 있었는데 네. 교수님 얘기한 대로 방위병이 제지를 제대로 못했고요. 그 후에라도 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방위병도 좀 기본 임무를 제대로 못한 그런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나왔어요. 지사를 나와가지고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네. 26세에 대구에서 표고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을 그냥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하죠. 그러고서는 토곡리 재래시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 3명을 살해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시 45분 정도 됐는데 그때 국류 우체국으로 가요. 우체국을 가가지고는 전화 교환원을 2명을 살해하고 그 당시 숙직을 하던 집배원을 살해를 하는데 전화 교환원을 이제 살해한 것이 그 당시는 전화를 이제 수신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교환원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통신을 끊어버린 것이죠. 네. 사실 그날에 반상회가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반상 시골 이제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상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모이는데 아시다시피 시골에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가로등이 없었어요. 네. 캄캄하죠. 캄캄하고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반상회 때문에 모여 있는데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우승경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 차례가 좋겠죠. 네. 일단은 제 생각에 그 우범근 순경이 그 당시에 일단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살해를 네. 한 뒤에는 이제 자포자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한테 서운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네. 살해하겠다 싶은 마음에서 그 마을 주민들을 보는 족족 살해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반상회 하는 바람에 사람이 몰렸었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주민들 그리고 우체국에서 교환원까지 살해한 우범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동거녀를 찾아갔는데요. 당시 이 내용은 생존자의 그 증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우범곤 순경은 그때 당시에 총기를 든 채 동거녀의 집에 찾아가서 여성이 어딨냐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과 친척들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일인지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다 죽인다면서 총을 난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10여 발 정도를 쐈는데 네. 모두 사망한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도 그때 당시 수류탄을 우범근 순경이 집에 던졌고요. 네. 꽝 하는 폭발음과 함께 수류탄이 집에서 터졌습니다. 네. 다시 동거녀의 집에 가서 살해를 할 정도면
굉장히 원한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파리가 발단이 됐다라고 네.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동거녀를 폭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우범건이 같은 경우가 이 동네에 배치되고 난 뒤에 바로 이 동거녀와 사귀게 된 것이 네. 그렇게 몇 달 되지 않는데 말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거나 상당히 무례하게 대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은 소위 어떤 주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앞곡리 마을의 그 전시 집성촌이라고요. 네. 한 90% 정도가 이제 그 집성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좁은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한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이라든가 또는 뭐 수류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상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동건이의 가족까지 덮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살인 행각을 이어져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했는데요. 그 인근마을 웅계리를 갔어요. 가가지고 학생을 하나를 이제 납치한 거죠. 데리고 구멍가게를 가가지고 콜라를 샀습니다. 네. 콜라를 마신 거니까 숨을 돌린 거죠. 콜라를 마신 다음에 그 구멍가게 주인 네를 총으로 또 쐈어요. 네. 뿐만 아니고 14살 먹은 아들, 또 10살 먹은 아들까지 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안 했던 거죠. 일단은 살해를 하면서 총을 난사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은 모질을 쏘겠다. 이런 모함을 먹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들, 주민들, 그 원한이 있건 없건 간에 이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인간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범곤이요. 우체국 살인을 시작으로 해서 물론 우체국 전에도 살인했습니다만 앞곡리 그리고 지금까지 운계리까지 왔는데 사실 총을 든 채 저렇게 돌아다닌 건데 왜 아무도 우범곤을 저지하거나 피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말이죠. 네. 이 우범곤이가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날이 자기가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경찰이다 보니까 뭐 공비가 나타났다 이런 말이 들려도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우를 믿고서 우를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이제 지서에 말이죠. 그 지서거든요. 국유지서. 여기에 원래는 4명이 근무를 합니다. 네. 근데 한 사람은 비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사람은 온천에 가가지고 사실은 근무를 이탈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신처럼 자기밖에는 생사여탈권을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용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피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경찰 옷을 입은 순경이라는 것 때문에 설마 우범군이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인지를 네.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중간에 도망을 가거나 혹은 살인 행각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중간에 상갓집을 들리기도 했다면서요. 평촌리에 있는 상갓집에 들렸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네. 당시 범행 직후였기 때문에 총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갓집에서 아는 사람이 만나서 왜 총기를 갖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밤중에 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간첩이 나타나서 비상이 걸려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것도 사건을 모르는 그 주민은 아유 너무 고생이 많다. 술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순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쥐꼬리만한 봉급에 총각 신세라서 순사짓은 못해 먹겠다. 정말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 주민이 실탄도 없는데 무슨 비상이냐. 조금 이상한 점을 낌새를 챈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 우범곤이 돌변을 하면서 이 상갓집에서 총기를 난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간첩이 나타났다. 정말 주민들이 믿을 만한 거짓말까지 한 건데 그렇게 해놓고 사람을 모으라고 또 시키기까지 했다면서요. 시골 마을에서 네. 이제 간첩이 나타났다고 경찰이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거기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해당되는 경찰이죠. 경찰관을 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찰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간첩 나타났으니까 빨리 사람 모으라라고 하면 저 같아도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의지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주 악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총기를 난사하거나 또는 살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참
죽는 순간까지도 이분들은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마 세상을 떠설 그렇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범군의 살인 행각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끝이 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데 네. 우범곤 순경이 뭐 경찰이라든지 토벌대한테 그 총을 맞고 죽은 건 아니고 그 서씨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류탄 2개를 터뜨린 거예요. 자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받게 되면 사형이 뭐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수류탄이 알다시피 새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폭탄이 터지면 쇠쪽에 날아다닙니다. 네. 날아가기 때문에 폭발음하고 그 쇠쪽하게 날아다니는 거 맞게 되면은 그 반경에 있는 사람은 다 사망을 하죠. 물론 그 폭발 때문에 가계도구라든지 집 폭파가 되고요. 네. 상당히 이제 그 본인이 자포를 했기 때문에 뭐 참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체포나 검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렇군요. 죄값이 치러야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 됐습니다. 우범군이 살해한 주민의 수가 62명, 그리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이 33명입니다. 그야말로 4개의 마을이 싹쓸이 됐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도 작은 시골 마을에 여러 곳에서 총성이 들릴 정도면 경찰이 빨리 출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경찰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룬 이유도 이게 막을 수 없었는지, 과연 경찰은 그 시각 어디에 있었는지 그 치안 공백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각 사실 처음 9시 40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자폭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6시간의 시간 동안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은 온천 접대 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시 50분에 총성이 들리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신고를 받았지만 무시하고 그냥 돌아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 총격 보고를 듣자마자 총격 현장에 우리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실제로 당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도피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당시 매복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사실 다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주민을 도우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피를 했다 이런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사실 경찰도 무서워서 물론 피할 수 있겠지만 사이렌 하나만 울렸어도 뭔가 방송만 하나 있어도 이런 참극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실상 그 마을도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를 경보 발령하든지 사이렌을 물리고 또 그리고 예비군을 동원한다든지 정 다급하게 되면 군부대까지 동원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범군 순경이 네. 카빈청을 들고 있었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경무과장이나 보안과장이 많이 이랬던 것 같아요. 내부부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동원을 않고 좀 겁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원을 안 하고 좀 피했었기 때문에 우범군 순경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범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좀 대처만 빨랐다 한다면 네. 마을 주민들 반 이상은 사라져 있을 수 있다라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찰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은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은 거죠. 네,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경찰 대처, 미흡한 경찰 대처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궁금한 게 당시 우범군도 어쨌든 숨졌잖아요. 시신은 어떻게 됐나요? 우범군이 죽을 때 그 서씨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가족 4명하고 같이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사망한 겁니다.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시신은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국류 그 지서 수직실에 일단 버려져 있다가 누가 거기 갖다 놨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부모 형제도 인수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국민면에서는 거기에다가 묻는 것도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칠곡면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이 칠곡면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다시 파헤쳐져 가지고 화장을 해서 뿌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왜 이런 잔혹한 범죄, 사실 한두 명이 아니라 62명을 살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네. 사고 원인 조사반을 가동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우발적 범행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발적 범행의 그 이면에는 이 그 우순경의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떤 뭐 성적 문제 또는 이런 열등감에 늘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술로 풀려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동네에 와가지고 그 동거녀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본인의 행동이 이 어떤 주백이 심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더욱더 증폭시킨 그런 결과가 어떤 하나의 어떤 대형 사고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직도 경북 의령 국민들은 이때의 상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루기가 굉장히 꺼려졌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당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판결의 재구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